제 저작권을 양도하는 거에 대한 대가도 주셔야죠. 자신만의 브랜딩을 시작했다면 상표법을 왜 알아야 되느냐. 네, 안녕하세요. 아트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유나 변호사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저작권 법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프리랜서 저작권 계약에 관한 종류를 알아보고 상표법에 관해서 프리랜서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프리랜서와는 다르게 근로기준법이라던가 최저임금법과 같은 어떤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근로자성이라는 어떤 근로자가 어떤 요건에 의해서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어떤 권리를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관련 법령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정의도 모호한 상황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프리랜서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사에서 소속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자기 개인의 자격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수익을 얻고 하는 사람을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회사와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고 어떻게 용역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회사가 편성한 업무 일정표에 따라서 프리랜서가 업무를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수행을 하게 하거나 혹은 회사가 근무 장소를 정해주고 근로 시간을 정해주고 그리고 취업 규칙 그리고 복무 규정 등의 사내 규정에 적용을 받게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리랜서가 근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근로기준법이라던가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인정이 되는 권리를 이 프리랜서가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프리랜서가 그 회사에게 1년, 2년, 3년 굉장히 계속적으로 일을 제공을 하다가 갑자기 계약이 만기가 되었을 때 그럴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원래 프리랜서는 회사와 계약을 했을 때 퇴직금이라던가 휴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받지 못하는데 근로자로서 인정이 될 때에는 그렇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독립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싶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업무의 어떤 종류라던가 이런 것들도 프리랜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프리랜서에게 인정되는 업무의 전적인 권한과 그런 재량과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명확하게 근로계약으로 체결을 하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취하는 것이 사실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프리랜서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프리랜서 분들이 서로 이제 프리랜서 계약, 프리랜서 계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을 저도 많이 봤는데요. 사실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계약이 종류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기업 자문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보더라도 콘텐츠 공급 계약이라던가 아니면 인플루언서 콘텐츠 제작 위탁 계약, 그리고 제작 대행 계약, 업무 위탁 계약, 전속 계약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의 제목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렇게 계약의 제목이 그 계약의 실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의 조건이라던가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를 프리랜서가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계약은 실질적인 조건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민법상 계약으로 민법에 기재가 되어 있는 정하고 있는 계약의 종류 중에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이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계약이 있습니다. 바로 도급 계약과 위임 계약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도급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랜서가 회사에 발주를 받아서 디자인물이라던가 영상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완성해서 넘기는 것, 이런 것들을 도급 계약이라고 하고, 위임 계약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어떤 기업의 브랜드 인스타그램 SNS 계정, 이런 것들을 운영해 주는 것, 대행해서 운영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위임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도급 계약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도급 계약이라고 하고, 위임 계약은 어떤 서비스 업무, 그리고 사무 처리를 맡겨서 프리랜서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 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위임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리랜서가 회사와 이런 협상을 하실 때 왜 이것은 도급이냐, 이건 위임이냐, 이런 것을 왜 알아야 되냐면, 판례에서는 도급 계약과 위임 계약의 저작권 귀속에 대해서 달리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A라는 프리랜서가 어떤 B라는 회사와 구두로 약정을 해서, 서면 계약이 아니라 구두로 어떤 일을 해주세요, 어떤 일을 수행해 주세요 라는 것을 하면서 업무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대체 그 결과물은 누구의 저작권으로서 인정될 것이냐 라는 것이 이 어떤 법원의 분쟁으로 갔을 때, 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그 결과물을, 회사에게 프리랜서가 결과물을 인도하였을 때 소유권과 함께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에 반해서 위임 계약 같은 경우에는 판례는 외주 업체, 한마디로 프리랜서에게 이 저작권이 남아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에 관한 조항이 없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계약이든 간에 그 계약 안에 저작권 귀속에 대한 그런 조건을 명확히 기재를 해야지만 추후에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그 저작권 귀속이 누구에게 되느냐를 명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정말 중요한 것이,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저작권이 넘어가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내가 위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떤 근로, 어떤 그 용역을 제공하는 거에 대한 대가만 그 계약서의 조건상에 기재가 되어 있고, 내 결과물의 저작권이 넘어가는 것, 그것에 대한 대가는 없는데 뭔가 저작권 귀속이 회사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실 회사 측에 제 저작권을 양도하는 거에 대한 대가도 주셔야죠 라고 명확히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가 서로 합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프리랜서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표법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법을 왜 알아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프리랜서들을 보면, 생각을 해보면, 회사를 위해서 프리랜서 용역을 제공을 하는 계약을 하고 수익을 얻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창작물을 제작을 해서 상품으로서 판매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들이 상표법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만 알아두더라도 향후 어떤 본인의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표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표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다른 상품과 나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고객이 인지할 수 있는 독창성, 그리고 식별성, 이런 창작적인 요소가 결국에는 상표에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애플의 그 사과 모양 상표를 봤을 때 이것은 애플에서 제작했다라는 것들을 바로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커피를 봤을 때도 스타벅스 상표가 있는 커피면 저 커피의 맛이 어떻겠구나, 어떤 커피의 맛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품질을 보증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고,
고객의 신용을 얻을 수 있죠.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 바로 상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가 어떻냐면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그리고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상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표권이 그 다른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인 저작권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먼저 이 상표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그 사람에게 어떤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출원을 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출원주의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표를 먼저 사용한 A와 먼저 출원한 B가 있을 경우에 법에서는 이 B를 상표권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표는 특허권과 실용신앙권과 이런 기술적인 지식재산권과는 다르게 모방이 굉장히 용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프리랜서들은 어떤 브랜드를 만들 때 브랜딩함과 동시에 상표를 출원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출원할 상표, 내가 만든 상표가 이미 특허청에 출원이 되어 등록되어 있는 상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프리랜서 분들에게 키프리스라는 특허청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반드시 본인이 브랜딩하고자 하는 상표를 검색해 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상표, 내가 독창적으로 만든 상표를 쓰면서 앞으로 이렇게 브랜딩도 하고 해외 진출도 하고 사업을 키워보겠다라는 다짐을 하더라도 우연히 누군가 선출원을 해뒀다면, 그랬다면 모든 것이 사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 초기에 반드시 상표가 존재하는지를 검색을 해보시기를 조언드립니다. 과거에 어떤 상표와 관련된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그 어떤 예능 프로에서 그 개그맨 이경규 씨가 닭육수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경규가 꼬꼬면이라는 그런 명칭을 쓰면서 국민들이 좀 그 맛을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경규 씨가 이 꼬꼬면을 상품으로 제조해서 판매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제 꼬꼬면이라는 상표를 출원하려고 알아보니까 누군가 이미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해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경규 씨가 굉장히 악의적인 상표 출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언론에 막 이제 보도자료를 뿌리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굉장히 억울할 수 있지만 이미 출원한 선출원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 상표법의 선출원주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표를 선출원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 상표를 그 지정 상품에 대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 심판을 제기를 할 수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그 이경규 씨의 꼬꼬면을 먼저 출원한 그 출원자가 3년 이상 국내에서 만일에 라면을 뭔가 출시해서 판매하지 않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뭔가 취소 심판을 제기를 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네, 다행히도 이 꼬꼬맨의 경우에는 이경규 씨와 선출원자의 어떤 합의로 잘 마무리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표장을 상표로서 특허청에 출원을 했을 때 특허청에서는 몇 가지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해서 등록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애플 상표를 봤을 때 일부가 잘린 그런 사과 모양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독특하다고 느껴지고 표장과는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 그런 것들이 식별력이겠죠. 우리가 SK라던가 삼성이라던가 이런 표장을 볼 때 식별력이 있다라고 그런 느껴지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조사의 브랜드의 상품과 식별 가능한 것, 혼동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식별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출원주의에 따라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출원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상표의 동일성 그리고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미 출원되어 있는 상표와 외관이 유사하거나 혹은 호칭이 유사하거나 관념이 유사하면 유사하다고 봐서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상표의 외관이 유사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어떤 동물의 모양을 우리가 상표로서 출원을 할 때 백색의 어떤 동물이냐 혹은 이 검은색의 동물이냐 이렇게 색깔만 차이가 있을 경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봤을 때 외관이 동일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플 그 상표를 봤을 때 그 색깔만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다른 상표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진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외관이 유사하다고 판단을 해서 후에 출원된 그런 상표를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겠죠. 그리고 호칭이 유사한 경우에도 등록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벳으로 SPA라는 우리가 읽었을 때 스파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표가 등록이 먼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후에 출원하는 상표가 SPAAAA 뭐 이렇게 쭉 이어진다. 하지만 소비자가 읽었을 때는 동일하게 스파로 읽힌다. 이럴 경우에는 호칭이 유사하다고 봐서 또 등록이 거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념의 유사인데요. 이것은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판단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Four Seasons라는 그런 영문 알파벳으로 된 그런 상표가 선출원이 되어 있고 후에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사계절이라는 한국어 사계절이라고 되어 있는 표장을 출원을 했을 경우에 관념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Four Seasons도 사계절, 또 한국어로 사계절 동일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혼동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봐서 상표가 거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랜서가 어떤 자신만의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거나 막 브랜딩을 시작했다면 키프리스라는 특허청 사이트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상표명을 검색해 보시는 것을 조언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상표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 프리랜서 분들이 회사하고 협의를 할 때 마치 을의 그런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게 된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갑을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을 협상함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어떤 이제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런 저작물, 저작권, 뭐 이런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 이런 것들을 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계약서를 주고받을 때 계약서 문구를 좀 더 명확하게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재산권의 귀속, 뭐 저작권의 귀속, 이렇게 조항 명칭이 되어 있는 조항들은 반드시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후에 말씀드린 그런 상표법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인지를 하고 계시면서 얼마든지 프리랜서로서 회사를 위해서 용역을 그리고 어떤 제작물을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하시다가 자신만의 사업을 또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